당신의 사업은 무사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사 프렌즈 공경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배익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환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님, 예, 최근에 전세 계약 체결하시면서 좀 고생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이죠? 우선 전세 계약을 제가 직접 체결하면서 좀 고생했던 일인데 이게 실무적으로 좀 그래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전세 계약이라는 게 만기가 되면 저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을 해야죠. 보통 그게 맞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집주인분께서 아직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살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약간 만기가 한 2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전 계약할 집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야, 최근에 전세 사기 말도 많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전세 사기는 좀 구분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겪은 상황이랑 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전세 사기는 사기거든요. 네, 사기라는 거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죄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사기는 아니고 그냥 돌려줄 돈이 없었다, 네,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사기가 그냥 상대방을 속이면 사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기랑 사기가 아니다라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 따로 민사 절차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고도 이제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사기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기망행, 누군가를 속여야 되는 기망행위, 그리고 그 속은 사람이 착오, 뭔가 그래 저 말이 맞겠구나 하는 착오를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을 처분을 해야 돼. 그분의 재산을 이제 그 착오로 인해서 처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기꾼이 그걸 취득하는 절차까지 맞춰져야 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일반적인 제가 돈을 못 받은 상황이랑 비교해서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입증은 쉽지 않겠지만 그게 이제 전세 사기라고 불리고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 외에도 전세 사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탁을 걸어둔 부동산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한테 임대를 놓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거는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세입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다른 데다가 전입신고를 옮겨놓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것들 같은 유형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죠. 세입자를 다른 곳에 전입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걸 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본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민센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모든 업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업무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신 누구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면 위임장이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 사람이 위임을 한 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부실해. 그래가지고 그냥 위임장만 내면 그 업무를 처리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민센터 입장에서도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기도 힘들고 되게 난처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세입자 주소를 굳이 바꿔놓고 대출을 받는 거죠?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는 우선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미 얼마 정도의 대출이 받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는데, 이 임대차로 인해서 보증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돌려줘야 될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가치에서 뺍니다. 어쨌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은행은 자기가 얼마를 거기서 회수할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만큼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미리 빼두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를 옮겨두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은행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좀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전세 사기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유형이 저도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너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방법이 우선 시세랑 비슷한 수준의 전세금을 설정해둔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집값이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려가는 추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랑 전세가랑 아주 비슷해 보이면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팔리면 시세보다는 좀 낮게 팔리기 때문에 내 전세금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전세가랑 매매가를 비교하는 방법이 아파트는 쉬워요. 아파트는 그냥 부동산 어플 들어가면 웬만큼 나와 있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등기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거래가랑 그리고 매매가 이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서비스가 생겨서 그나마 안전장치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을 직접 한번 떼셔봐야 돼요. 직접 떼서 뭐 읽을 수 없더라도 우선 떼서 한번 보고 거기에 적어도 근저당권이 얼마 있다 이런 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전세 사기 말고도 다른 문제들처럼 이미 그 사고가 터지면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정책을 마련한다던가 법률을 개정한다던가 해서 좀 더 임차인 피해자의 보호를 신경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지금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이전보다는 좀 안전하게 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모사프렌즈에게 궁금한 문제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꼭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